먼저 헨리 8세의 가족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보시면 이제 튜더 왕조의 헨리 7세와 그리고 요크의 엘자베스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난 헨리 8세는 어릴 때부터 라틴어, 스페인어, 프랑스어에도 능통하고 천문학과 신학까지 해박한 지식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헨리 8세 왕위 계승 가능성이 처음부터 높았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인 아서 튜더가 이렇게 첫째 아들로서 왕위를 물려받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당시만 해도 튜더 왕조의 입지는 아직 굳건히 뿌리 내리지 못한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튜더 왕조는 아버지였던 헨리 7세가 반란을 일으켜서 직전 왕을 몰아내고 세운 새로운 왕조였거든요. 그런데다가 당시 영국이 처한 상황도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헨리 8세가 태어났을 당시 영국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지도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먼저 헨리 8세가 태어났던 시기는 우리가 아는 영국,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킹덤이 아니라 잉글랜드 왕국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영국이라는 표현이 익숙하니까 오늘 강의에서는 영국이라고 지칭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잉글랜드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때 잉글랜드의 영토는요, 웨일스까지 통합되어 있었고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는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 사실 이 시기 영국 주변에는 강성한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합스부르크 왕가가 황제 자리를 차지해 강성한 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백년 전쟁에서 영국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또 비슷한 시기에 아프리카,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한 포르투갈도 상당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1492년 신대륙을 발견해 식민지 개척을 시작한 스페인이 굉장히 융성했죠. 그러니까 영국한테는 이래저래 주변국들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변국들과의 동맹을 맺는 게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시 영국이 신경을 써야 했던 강력한 권력 집단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단이었을까요? 권력 집단이요? 주변에요? 국가라고 하긴 뭐한데 힘이 센 그런 조직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였죠. 중세 시대 로마 가톨릭은 종교이기도 했지만 이탈리아 중부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이기도 했고, 각 가톨릭 국가 내 교회 조직을 관리하는 다국적 기관의 역할도 했었죠. 가톨릭 국가라면 어쨌든 왕이라도 교황의 이런 뭐 도움이랄까 이런 게 필요했겠네요. 네, 그렇죠. 당시 아무리 강력한 국가의 군주라도 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황의 인정 그리고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교황이 임명하는 대주교 같은 그런 고위 성직자는 왕도 함부로 건들기 쉽지 않았고요. 또 왕국 내 중요 문제에 있어서 발언권이 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주변 국가의 동맹을 강화하고 영국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였던 헨리 7세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뭐 동맹할 때 늘 등장하는 게 네. 결혼 아닌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바로 자식들을 주변의 강대국 왕가와 결혼시키는 것이었죠. 그래서 장남인 아서는 바로 이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죠? 아서 튜더와 결혼식을 올린 주인공은 당시 유럽의 최강대국 중 하나이자 가톨릭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스페인의 공주 아라곤의 캐서린이었습니다. (1501년) 두 사람은 영국과 스페인 양국의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였던 헨리 7세는 주변 강대국 왕가와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영국의 입지를 견고히 지키려고 했죠. 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1502년
헨리 8세의 형이었던 아서가 갑자기 열병에 걸려서 숨지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갑작스런 아서 튜더의 죽음으로 튜더 왕조의 왕위 계승자도 바뀌게 되었죠. 바로 둘째 아들, 오늘의 주인공 헨리 8세가 왕위 계승자 1순위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헨리 8세가 왕위 계승자가 되면서 영국의 역사 역시 뒤바뀔 운명을 맞게 됩니다. 1509년 아버지 헨리 7세가 죽은 후 헨리 8세는 그의 6월에 왕위를 이어받기 위해 대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관식 직전에 형수였던 캐서린과 결혼식도 올리게 되었죠. 와, 형수랑? 여기서부터 이제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는데요. 근데 그게 가능은 한 일인 거예요? 지금의 눈으로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 싶지만 형인 아서와 캐서린의 결혼 목적이 무엇이었죠? 정략 결혼이었잖아요. 동맹. 강대국 동맹. 스페인과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결혼 자체가 양국의 동맹을 위한 정치적인 그런 결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헨리 7세가 어떻게든 이 동맹을 깨트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스페인 왕실로부터 받은 결혼 지참금을 다시 반환하는 게 꽤 복잡한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왕실 간의 결혼을 계약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참금을 주는데 스페인 왕실이 캐서린의 결혼 지참금으로 20만 크라운을 헨리 7세에게 주었는데 이거를 지금 가치로 이제 환산하면 대략 415억 정도, 대략 415억 정도 되는 그런 큰 금액이었습니다. 와. 당시 결혼 계약에 따라 이 결혼이 중단되면 이 막대한 지참금을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환불해요. 네, 맞아요. 아, 진짜 고스란히 환불. 되돌려줘야 되는데 근데 위약금은 없네요. 네? 위약금은 따로 없어요. 아, 네. 그대로 할인도 주기만 없고. 하면 되네요. 네, 그대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헨리 7세가 고민을 하다가 그 해결 방법으로 둘째 아들인 헨리 8세와 캐서린을 다시 결혼시키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아, 이때 삐뚤어진 거야, 그러면. 얘 입장은 생각도 안 지금 하고. 순수해 보여요. 그러니까 저 때부터 이제 여자에 대한 집착이 생긴 거죠. 아니, 네. 근데 진짜 첫 번째 결혼부터 너무 막장인데요. 네, 그렇죠. 근데 아스랑 뭐 4개월만 네, 결혼했잖아요. 4개월. 그래서 뭐 그래도 아, 이게 내 아무래도. 느낌이. 4개월 동안 형수님 하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결혼은 기간도 있고, 그렇죠. 근데 아무리 정치적 목적이 있다곤 하지만 형과 동생의 같은 여성과 결혼한다는 건 사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윤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쯤에 당사자였던 캐서린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한테요? 형이었던 아서와 결혼을 했지만 첫날 밤은 치르지 않았다. 설마. God would have me wed Prince Harry. But you are his brother's widow. It is impossible. It is forbidden. Not if I'm a virgin. It was not consummated. 당시 교회법에 따르면 부부 간에 성적 결합이 없는 결혼은 취소가 가능했거든요. 아. 그래서 이를 토대로 아버지인 헨리 7세는 교황에게 아들 헨리 8세와 캐서린의 결혼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고민 끝에 교황은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헨리 8세가 왕위에 오른 나이는 18살로 형수였던 캐서린과의 나이 차이가 6살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은 그런데 헨리 8세 입장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너무 어땠을까? 싫겠지.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헨리 8세도 처음엔 이 결혼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였던 헨리 7세 유언도 있었고 또 이제 왕이 된 다음에는 국가의 이익을 위하는 게 또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캐서린과의 결혼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정략 결혼이긴 했지만 결혼 초기에는 헨리 8세와 캐서린의 사이가 꽤 좋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아니, 피터 씨, 뭐 저 두 분의 관계가 좋았다는 기록 같은 게 있어요? 네, 헨리 8세는 뭐 아까 언어도 되게 잘했지만 그 악기도 되게 잘했대요. 팝, 오르간, 뭐 플루트 같은 것도 다 잘했고 그래서 캐서린랑 결혼한 후 그런 노래 하나 작곡했는데 Pastime with Good Company 그 가사에 보면 약간 행복한 삶이 배경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헨리 8세와 캐서린 두 사람이 결혼하는 데는 많은 난관과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결혼 이후의 생활은 꽤 안정적이었죠. 괜찮았나 보다. 자, 하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 곧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캐서린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었던 거에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1511년에 첫 아들을 낳았지만 곧바로 그 아들이 죽었어요. 아이고. 그리고 여러 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불행은 계속되었습니다. 모두 사산하거나 얼마 못 가 죽고 말았거든요. 사살했다고요? 사산. 아, 사살. 네. 총 3남 3녀를 낳았지만 결국 살아남은 유일한 혈육은 1516년에 태어난 딸 훗날 피에 메리라고 불렸던 메리뿐이었습니다. Mary. My darling daughter. 아, 그 메리의 아버지였구나, 헨리 8세가. 캐서린은 헨리 8세보다 6살이나 연상이었던 데다가 거듭되는 출산으로 몸이 많이 약해져서 헨리 8세는 캐서린에게 더는 아들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기본 상식으로는 일단 영국하면 떠오르는 게 여왕이 되게 그렇죠. 한데 왜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중심적으로 이렇게 원했던 거예요? 사실 헨리 8세의 튜더 왕조는 당시만 해도 신생 왕조라 아직은 혈통적인 측면에서 기반이 약했습니다. 아버지인 헨리 7세가 죽고 형인 아서마저 죽었기 때문에 당시 튜더 가문의 유일한 남자는 헨리 8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는 튜더 왕조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후계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게다가 그때까지만 해도요 잉글랜드에는 여왕이 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성 후계자를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헨리 8세에게 있어서 아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였죠. 그렇게 캐서린과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이제 헨리 8세의 바람기가 슬슬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캐서린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사이 헨리 8세가 여러 명의 정부를 둔 것은 물론이고 수많은 여인과 연문을 뿌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유독 헨리 8세의 마음을 사로잡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앤 불린이란 여성입니다. 근데 초상화로 봐도 그 첫 번째 부인이랑 이 이미지나 스타일이 완전 달라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앤 불린이 당시 캐서린의 시녀였다는 거죠. 매일 아내와 함께 다니는 시녀와 바람이 난 셈이었죠. 와, 이것도 막장인데요? 네. 근데 어떤 점에서 저 앤 불린이 그 헨리 8세의 마음에 든 거예요? 앤 불리는 일단 프랑스어, 라틴어를 굉장히 잘했고 약간 예술적인 분야에서 뭐 음악 그리고 문학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지적인 매력이 있었구나. 네, 그리고 이제 외모에서는 약간 금발, 파란 눈 이런 전통적인 미인이 아니라 좀 검은색 머리, 검은 눈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좀 더 신비하고 좀 매력적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와, 진짜 달랐구나. 죄송한데 근데 교수님 사실 직업이 시녀잖아요. 네. 시녀인데 너무 배운 게 많고 능력이 뛰어난 거 정말 아니에요? 고스펙 같죠. 네. 네. 당시 영국 왕실의 시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궁녀, 뭐 무술이 그런 거와는 다릅니다. 영국 왕실의 시녀는 명문가 출신으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여성에게 주어지는 직책이었는데 그래서 영어로 메이드 오브 아너라고 불렸습니다. 왕실의 수행원 역할을 했던 시녀는 일종의 왕실 직원과도 같았던 것이죠. 외교관 아버지와 명문 가문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데다가 프랑스에서 궁전 생활을 한 이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앤은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돌아와서도요 프랑스식 옷차림에 세련된 행동과 아주 기품 있는 말투로 문 남성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기가 많았구나. 헨리 8세도 한 연회장에서 앤 볼린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단번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Anne Boleyn. 자, 헨리가 앤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당시 그가 앤에게 쓴 편지가 바티칸 도서관에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우와, 러브레터. 네, 편지 내용을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야 이거를 제가요.
헨리 8세로 빙의해서 한번. 우리 둘의 사랑에 대한 당신의 온전한 생각을 분명히 말해주길 진정으로 간청하오. 이 답을 얻는 것이 내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오. 나는 내가 당신 마음과 애정 속에서 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어떨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1년이 넘도록 사랑의 화살에 시달려왔소.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기꺼이 충실한 연인이자 친구 역할을 한다면, 당신의 몸과 마음을 내게 준다면 당신을 나의 유일한 연인으로 받아들이겠소. 나의 생각과 애정에서 당신 외의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오로지 당신만을 섬기겠소. 와, 좀 닭살 돋는데요? 완전 바람둥이. 아, 근데 좀 사랑꾼 같기도 하고. 근데- 그쵸. 근데 거의 뭐 반 협박 아니에요? 왕이 이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천하의 헨리 8세가 앤에게 절절하게 매달리는 모습이죠. 와. 근데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앤 볼리는 헨리 8세의 정부가 될 것을 거부했고 정식 결혼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피터 씨, 근데 앤 블레인이 정식 결혼을 요구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자기 자매인 메리 볼리는 헨리 8세의 정부였어요. 그때 당시에. 아, 이미. 네. 근데 그 메리 볼린과 정부 역할을 하면서 아들까지 낳았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헨리 8세가 진짜 원하는 아들. 그래도 정부의 삶을 계속 살아야 된다는 모습 보고 자기는 그렇게 살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앤과 머리 쓰면서 기다리게 해야 된다. 더 안 달라게. 네. 그래서 더 많은 이런 편지 썼겠죠. 너무 마음이 가서. 자, 그런데 이 앤 볼린의 정식 결혼 요구는 영국 역사를 송두리째 흔들게 됩니다. 사랑에 빠진 헨리 8세가 놀라운 선택을 하나 하게 되거든요. 바로 현재 아내인 캐서린과 헤어지겠다고 나서게 된 아니, 겁니다. 스페인이랑 동맹은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요. 그야말로 역사적인 헤어질 결심이었죠. 헤어질 결심.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 대부분은 아직 근대적인 법률 체계가 완성되기 전이라 교회법을 따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법에서는 이혼을 엄히 금하고 있었죠. 사실 헨리 8세가 초기에는요, 아주 신실한 로마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가톨릭과 사이가 좋았던 거네요. 네, 좋았을 뿐 헨리 8세가. 아니라 아주 또 독실한 그런 신자였어요. 자, 그래서 헨리 8세가 찾은 방법은 애초에 이 결혼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고 교황에게 혼인 무효를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원천 무효다. 네, 애초에 잘못됐다. 누구든지 그의 형제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야 대박이네. 성경에 이런 내용 있어요? 네, 성경에서 이 레이기의 구절을 발견하고 이런 결론에 이르렀죠. 나에게 아들이 없는 건 형수와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다. 라고 이 말이죠. 결혼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다. 네, 맞습니다. 자, 헨리 8세는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캐서린과 자신은 성경에 반하는 결혼식을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형의 아내였던 캐서린이 자신과의 두 번째 결혼 당시 이미 순결을 잃었다고 이렇게 보충 의견을 내기도 했었죠. 자, 그렇다면 헨리 8세의 이런 주장은 교황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을까? 자, 당시 교황이었던 클레멘스 7세는 헨리 8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너무 억지잖아요. 갑자기 결혼 생활 잘 하다가 자기가 이제 감정을 식으니까 이제 와서 성경을 막 들이대면서 이혼해달라고 네. 하는 게. 자, 헨리 8세의 혼인 무효 주장을 인정하면 이전에 이 결혼을 특별히 허락한 전임 교환의 특별 관면이 잘못됐다는 걸 가톨릭 교회가 인정하는 셈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이 오류를 범했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니까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자, 당시에 유럽의 최강대국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바로 신성 노마제국 황제 카를 5세였습니다. 당시 유럽의 최강국인 스페인의 카를로스 1세이자 신성 노마제국에서는 황제 카를 5세라고 불렸던 사람이 캐서린의 조카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황 입장에서는 이 혼인 무효를 허락해 줄 경우 황제와의 관계가 틀어질 게 뻔했죠. 그럼
캐서린도 굉장히 권력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함부로 그렇게 대할 사람은 아니었던 아, 것이죠. 대단한 분인데요, 캐서린이. 야, 나 같으면 그 볼링 그 여자를 난 포기해. 와, 어쨌든 그럼 혼인 무효는 그냥 반대가 된 물 건너간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두 사람이 혼인 무효를 둘러싼 공방은 7년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7년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이제 헨리 8세의 나이가 40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그 수명을 생각을 해보면 자기도 나이 들고 아들을 낳을 시간이 점차 이렇게 끝나간다 느꼈던 것이죠. 이후 헨리 8세는 그 다음 해인 1533년 교황의 허락이 없이 독단적으로 앤 볼린과 결혼식을 하고야 맙니다. His Majesty the King! 그럼 이혼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새 결혼을 한 거네요? 네, 캐서린 그럼 계속 궁에 있어요? 네 아직 있어요. 근데 와. 결혼을 했다고요? 네, 결혼을 했습니다. 비참하다. 성직자와 자기 친한 지인만 불러서. 자, 그런데 헨리 8세가 이렇게까지 결혼을 서두른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후계자를 낳아야 아니 될 거 아니에요? 엠블린도 나이가 점점 들면 속도 위반? 아, 네. 아 이미 저질렀구나. 당시 아 이미 임신 네, 중이었어요? 당시 앤 블린이 이미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아. 그런데 이 시기 한 가지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캔터베리 대주교가 사망하면서 갑작스럽게 그 자리가 공석이 됩니다. 당시에는요, 잉글랜드 국토의 3분의 2 정도 되는 큰 지역을 관할하는 캔터베리 대주교가 잉글랜드 교회의 지도자로 여겨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석이 된 자리에 헨리 8세가 토마스 클레머라는 인물을 임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후보자 중에 토마스 클레머가 헨리 8세의 결혼 무효를 지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클레머가 대주교의 자격으로 헨리 8세와 캐서린의 결혼이 무효이고 대신 앤 볼린과의 결혼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6월에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는 앤 볼린의 대관식이 열렸고 드디어 앤은 영국의 새 왕비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With this St. Edward's crown, I do solemnly crown you Queen of England. And may you bear a new son of the King's blood. 네. 교수님 근데 이 대주교의 판결만으로 그 혼인 무효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잉글랜드 교회의 수장은 교황이었고 그 논리적으로 캔터베리 대주교가 내린 판결도 교황이 인정하지 않는 한 성립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 헨리 8세가 정말 중요한 결심을 하나 하게 됩니다. 교황의 허락을 받을 수가 없다면 교황의 허락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면 되잖아요. 바로 교황이 아닌 본인이 잉글랜드 교회의 수장이 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와, 그럼 이제 완전히 가톨릭과 등을 돌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애초에 이혼할 수 없게 하고 혼인 무효도 가로막은 교황이 가진 권위로부터 발생한 이 문제를 로마 가톨릭과의 결별로 해결을 한 것이었죠. 이렇게 해서 캐서린과의 결혼 생활에도 아들을 못 낳아 혼인 무효로 완전히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결국 23년 만에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근데 그 나름 스페인의 공주인데 그냥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캐서린은? 이제 헨리 8세는 캐서린에게 결혼 무효가 됐다는 걸 인정하고 조용히 수녀원에 가서 살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수녀원에? 네. 진짜 너무해. 그니까요. 이에 대해서 캐서린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냥 순순히 갔을 것 같아. 캐서린은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쵸, 거절해야죠. 그리고 말도 헨리 안 되는 일이죠. 맞습니다. 캐서린이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헨리 8세는 일방적으로 궁에서 캐서린을 쫓아버렸고 생활비는 물론이고 연금조차 끊어버려서 캐서린을 궁핍하게 만들었습니다. 영국 내에서요? 네. 와. 그렇다면 캐서린과 로마 가톨릭 이 모두와 결별을 선언한 헨리 8세는 1534년 자신이 교회의 최고 수장이 되는 수장법이라는 걸 통과시킵니다.
이 수장법을 통해서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을 일원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재정 일치를 한 거네요. 그렇죠. 이제 영국의 모든 성직자는 왕에게 종속되었고 왕은 제한 없이 교회의 행정, 재정,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헨리 8세는 수장법 선포와 함께 수장법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정합니다. 이걸 반역법이라고 하는데요. 수장법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누구든 이 수장법을 따르지 않으면 대역죄인으로 간주해서 처벌하겠다고 한 것이었죠. 피바람 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헨리 8세의 잉글랜드 국교회의 성립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사건이었죠. 천년이 넘게 서유럽에서 교회는 가톨릭 교회 하나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독립한 국가교회가 생겨난 것이었죠. 그리고 수장법을 통과시킨 이후 헨리 8세는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영국 사람들한테 국교회는 어떤 의미예요? 그 Church of England라고 불러요, C of E. 그래서 뭐 성공회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까 교수님 말했듯이 캐톨릭랑 되게 비슷했다가 이제 점점 그런 룰 같은 거 조금씩 달라지고 그 여성 그 사제도 인정하는 것 때문에 많이 달라요. 그래서 교양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왕 아니면 최근까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그 교회의 그 대장이었죠. 네, 지금까지. 네. 야, 그럼 어쨌든 헨리 8세가 일으킨 이 일이 영국 역사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그럼 미치게 되는 겁니까? 사실 헨리 8세가 한 일은 잉글랜드 교회를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독립시킨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잉글랜드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헨리 8세뿐 아니라 그의 아들인 에드워드 6세 때 토마스 클레머 대주교의 주도로 국교회가 개신교 신학을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그의 딸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는 통일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잉글랜드 국교회를 확립했습니다. 그런데 헨리 8세가 잉글랜드 국교회를 세운 이후로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헨리 8세는 자신의 종교개혁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가차없이 없애버렸거든요. 심지어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좌하는 오른팔들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요. 헨리 8세 옆에서 오른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모두 토마스였습니다. 먼저 토마스 울지는 10년 넘게 헨리 8세 옆에서 그를 보좌하면서 국정을 아주 잘 수행한 인물로 평가를 받았지만 교황으로부터 혼인 무효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임됩니다. 토마스 울지의 뒤를 이어 2인자에 오른 인물은 토마스 모어였습니다. 근데 토마스 모어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종교개혁에 반대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1533년에 앤 볼린의 대관식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토마스 모어는 결국 런던탑에 갇혔고 이후 처형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피바람 속에 새롭게 헨리 8세 신임을 얻고 권력을 얻은 인물도 있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헨리 8세 말 잘 듣는 사람이겠죠, 뭐. 야, 말 안 들으실 것 같은데. 심지어 음주 가무를 되게 좋아해. 근데 왠지 권력력이 좀 있어 보여요. 토마스 모어 이후 등장한 이 인물은 토마스 크롬웰이었는데요. 크롬웰. 이전의 토마스들과는 달리 헨리 8세와 앤 볼린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고 종교개혁과 수장법 통과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의 신임을 얻었죠. 이렇게 국교회를 탄생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는 데서 성공한 헨리 8세. 자, 그렇다면 앤 볼린과의 결혼 생활은 과연 어땠을까요? 최악일 것 같아요. 최악. 왜요? 이렇게 힘들게 결혼했는데요? 아니, 근데 엄청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렇잖아요. 앤 볼린이 안 사랑하잖아요. 자, 진정한 왕비가 되고 싶다고 계속 그랬잖아요. 우선 결혼 9개월 만에 앤 볼린은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가 헨리 8세가 그토록 원했던 아들이었을까요? 아니, 아닐 것 같아요. I'm so sorry. 그들의 바람과는 반대로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이 바로 영국사에서 대단한 업적을 남긴 여왕 엘리자베스 1세였습니다. 아, 엘리자베스 1세. 엠블린의 딸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네. 역사에 남는 인물이지만 당장은 헨리 8세에게 그 딸의 존재가 그렇게 반갑지는 않았겠죠.
엘리자베스를 낳은 이후에도 앤 볼린은 아들을 낳기 위해서 임신과 유산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1536년에 또 한 번 어렵게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신한 기쁨도 잠시 헨리 8세에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벌어지면서 앤 볼린이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다쳤나요? 교통사고인가요? 아, 네. 떨어졌나? 맞습니다. 낭만. 이제는 뭐 다 이렇게 추측을 너무 잘하셔서 자, 헨리 8세는 원래 그 좀 우람한 몸짓과 달리 되게 스포츠를 즐겼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마상, 창 시합을 나가는 걸 즐겼는데 그날도 여느 때처럼 마상, 창 시합을 하고 있다가 낙마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헨리 8세가 2시간 정도 정신을 잃었다고 하는데 왕이 크게 다쳤다는 소식에 앤은 큰 충격을 받았고요. 그로 인해서 며칠 후에 유산을 하고 맙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 유산이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이렇게 사산된 아이가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하필이면. 네. 그리고 우연인지 운명인지 이 사산한 날이 첫 번째 아내였던 캐서린의 장례식이 열린 날이었다고 하죠. 어머, 불길하다. 네. 요즘 이 헨리 8세의 낙마 사고의 폭풍이 뭐 여러모로 엄청나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헨리 8세는 다리를 다치면서 이제 야외 활동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쌓인 스트레스 때문인지 굉장히 신경질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가 어렵사리 임신한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건데요. 이게 결국 두 사람의 사이를 크게 흔들어 놓았죠. 결혼 생활이 더 이제 삐끄덕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앤 볼린에게 아들을 얻을 수 없게 되자 헨리의 마음이 차갑게 돌아서 버린 겁니다. 근데 이 낙마 사고 말고 앤 볼린이 이게 유산을 한 또 다른 이유가 뭐 따로 있다면서요? 네, 이거는 설이긴 하지만 앤 볼린이 어느 날 헨리 8세 방에 그냥 무작정 들어갔는데 그 안에 다른 여성이랑 그 애정 생각하고 있는 거 포착하고 유산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와, 이게 사실이면 너무 네. 용서할 수가 없네요. 앤 볼린이 헨리 8세의 애정 행각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설인데요. 적어도 헨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가 너무 가까이에 있었거든요. 네? 어떤 여성이었을까요? 또 시녀, 또 시녀. 시녀의 시녀를 시녀. 사랑했는데 네. 설마. 바로 앤 볼린의 시녀였던 제인 시모란 여성이었습니다. 아니 이분 시녀 킬러인데? 네. 공교롭게도 앤 볼린과 제인 시모는 모두 헨리 8세의 전 아내 시녀라는 공통점이 있었죠. 근데 둘이 여러 면에서 성격이 진짜 정반대였다고 해요. 앤 볼린이 검은 머리에 까만 눈에다가 성격이 당차고 적극적인 성격이었고 반대로 제인 시모어는 금발에 매우 창백한 피부? 되게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냥 조용조용하게. 또 반대 성향의 여성에게 끌린 네. 건가요? 네, 그런데 앤 볼린이 헨리 8세와 제인 시모의 불륜 관계를 눈치채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헨리 8세와 제인 시모의 관계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헨리 8세와 급속도로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뭐 결혼 생활은 끝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왕실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종교를 바꾸는 선택까지 했던 헨리 8세로서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겠죠. 그런데다가 새로운 여인까지 생겼으니 이제 결말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시죠? 근데 어쨌든 캐서린을 보낼 때도 뭔가 막 이유를 만들어서 보냈잖아요. 네, 맞아요. 이혼을. 이것도 네. 뭔가 이유를 만들려고 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는 이번에도 앤 볼린과 혼인을 무효시킬 생각을 하고 그 방법을 찾았죠. 와. 근데 아까 두 번째 때 참수였는데? 앤 볼린이 불륜을 저질렀다면서 간통죄는 물론이고 근친상간죄까지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에이? 어떻게 이게 되지? Let go! I'm guilty of nothing. 5명의 남자와 간통을 했던 혐의로 런던 탑에 갇혔는데요. 진짜 모욕이에요. 네, 맞아요. 자, 그렇다면 앤 볼린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앤 불리는 법정에서 자신의 죄목을 모두 부인했지만 1536년 결국 아들을 못 낳아 누명 쓰고 참수를 당하고 맙니다. 좀 근데 이게 3년 만에 이런 건가요? 네, 맞아요. 맞죠? 3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네네. 아니 근데 저 여자를 위해서 종교까지 바꾸고 그 난리를 쳤는데 끝이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사실 그때도 말이 안 됐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이 회자되는 사건이죠. 당시 상황을 현대에서도 풍자한 만평이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2010년에 뉴요커 잡지에 실린 만평인데요. His Highness is changing his relationship status. 국왕 폐하께서 관계 상태를 바꾸십니다. 관계 상태는 한국말로 좀 어색하지만 relationship status 뭐 페북 같은데 네, single, married 이런 식으로 이제 죽이면 결혼한 상태 아니다. 약간 네, 이런. 네. 페북에서는 그냥 클릭해서 바꾸면 되지만 저 당시에는 이제 사용을 해야 했었죠.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잔인해요. 진짜 희대의 바람둥이네요. 네, 맞아요. 현대에 와서도 헨리 8세의 바람기가 여전히 회자될 정도로 사실은 정말 역사에 남는 그런 사건이었죠. 이렇게 헨리 8세의 두 번째 아내인 앤 볼린이 참수되고 앤 볼린이 참수된 바로 그 다음 날 헨리 8세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 여인과 약혼식을 올렸습니다. 바로 다음 날에 약혼식 네. 올렸어요? 주인공은 바로 앤 볼린의 시녀 제인 시모어였죠. 두 사람은 앤이 죽고 나서 11일 후인 1536년 5월 20일 런던의 화이트홀 궁전에서 정식으로 결혼을 올렸고 이로써 제인 시모어는 영국의 새로운 왕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헨리 8세 또 한 번의 결혼식이 치러지는 사이에 한편에서는 헨리 8세가 시작한 종교개혁의 광풍이 계속됐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 헨리 8세는 토마스 크로멜을 전면에 내세워서 수도원 해상과 토지 몰수에 나섰습니다. 재상이었던 토마스 크로멜은 1535년부터 부실 수도원을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잉글랜드와 웨일즈 수도원의 재정 상태를 조사했고 1536년에 291개의 수도원 중에 244개를 해산시켰습니다. 이 해산된 수도원의 연간 수입이 약 18,000파운드로 현재 가치로 약 130억 정도에 달했다고 평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헨리 8세의 이런 수도원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방식과 국교의 강요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급기야 1536년 북잉글랜드 지방에서 루버트 에스크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하는 은총의 순례라는 봉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평민부터 귀족에 이르기까지 전성기 때 3만 5천 명 정도의 군대가 조직되었을 정도로 대규모였습니다. 반란군은 요크셔 서부의 한 성에서 1년간 농성하면서 헨리 8세에게 수도원 해산을 유예해달라는 청원서를 보내기도 했죠. 헨리가 이런 청원서를 들어줬을까요? 아니죠. 네, 그럴 리가 없겠죠. 1537년 봉기 지도자들이 체포되었고요. 그들과 관련된 200여 명은 재판도 없이 반역대로 처벌됐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사지를 결단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여기저기 걸어두기까지 했습니다. 헨리 8세는 자기에게 반란하는 자의 처우가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려 했던 것이죠. 당시 대략 800여 개가 넘는 수도원이 해산되었고요. 이 수도원에 소속된 수도사만 1만 명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수도원 해산과 재산 몰수로 헨리 8세는 다시 한번 왕실의 기반을 단단히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물불 가리지 않고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 헨리 8세가 애쓰는 사이 그의 결혼 생활에는 희비가 엇갈리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세 번째 아내인 제인 시모어와의 결혼을 하고 1년 만에 헨리 8세는 그토록 바라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들. 드디어. 네. 드디어 제인 시모어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자, 그 아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바로 세 번째 결혼 만에 얻은 에드워드 6세의 모습입니다. 아들이 귀여운데요? 약간. 약간 아들이 벌써 권위가 있는데요. 백성들 약간 이런 느낌이. 제인 시모어가 이 아들을 얼마나 어렵게 낳냐면요. 무려 사흘간이나 혹독한 상고를 치르면서 갖은 고생 끝에 낳았다고 하죠. 결국 이렇게 헨리 8세 왕실의 후계 구도가 완성이 됩니다. 헨리 8세와 제인 시모어 사이에서 그의 아들 에드워드 6세가 탄생을 했던 것이죠. 그때 헨리 8세가 눈물까지 너무 기뻐서 눈물까지 흘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너무 어렵게 얻은 아들이라서 그만큼 조심스러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매일매일 에드워드가 머무는 모든 공간을 깨끗하게 비눗물로 청소하게 했었고 진짜 항상 옆에 여러 시녀들이 보살피고 있어서 제인도 자기 아들을 원하는 만큼 못 봤대요. 근데 그 정말 헨리 8세가 아들을 위해서 시녀를 열어둔 거 맞아요? 왜 의심? 또 시녀 매니아니까 또. 사실 왕자 태어났을 때 영국 분위기 어땠어요? 완전 약간 축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런던의 교회마다 찬송가 소리가 이렇게 울려 나오고 또 런던 탑스에서 축포 한 2,000대를 쐈다고 해요.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인 가운데 다른 누구보다 아들의 탄생이 기뻤던 헨리 8세는 궁정화가인 한스 홀바인에게 가족들의 초상화를 주문합니다. 그럼 완성된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자, 이 그림은 이제 화이트홀 궁전 벽면에 그려져 있었는데요. 이 그림에는 보시다시피 4명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왼쪽 위쪽에는 상단에는 아버지였던 헨리 7세, 그리고 그 옆에는 그의 왕비인 요크 엘리자베스, 그리고 자신의 왕비인 제인이 있죠. 자, 그런데 혹시 이 그림에서요, 헨리 8세와 다른 인물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제일 위풍당당하게 그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냉면을 하고 있잖아요. 스타킹. 위풍당당하다고 느끼신 게 맞는데 다른 인물과는 달리 헨리는 당당히 정면을 응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거는 당대에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림 형식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자기의 왕위를 이을 아들까지 얻었으니 자신이 이룬 절대 왕정을 대를 이어 계속할 것을 확신한 헨리 8세의 어떤 기세가 느껴지는 것 같죠? 근데 진짜 당당해졌을 것 같아요. 지금 세 번째 아내를 맞이하고 나서 낳은 네. 첫 아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 초상화를 복사해서 그 영국, 그 잉글랜드 전역에 다 퍼뜨렸다고 해요. 이때 당시에 원래 왕, 여왕 얼굴 몰랐어요, 백성들은. 근데 약간 예외적으로 헨리 8세는 당당하게 그냥 자기 얼굴 막 백성들한테 알려줬죠. 네, 이처럼 헨리 8세는 이런 강력한 왕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왕과 왕실의 위엄을 높이는데 탁월한 면이 있었습니다. 16세기에 이미 이미지 메이킹 정치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얼마 가지 않아 왕가에는 비극이 찾아옵니다. 아들을 낳은 제인 시모어가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쓰러지고 만 거죠. 몸이 약하니까. 네, 그 과거에는요. 분만 후에 산모가 걸리는 열병인 산옥열로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제인 시모어도 이 산옥열로 쓰러졌고요. 그 상태가 아주 심각해서 왕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헨리 8세가 제인의 곁을 내내 지켰고 영국 국민들도 간절히 기도를 했죠. 하지만 결국 제인 시모어는 아들을 낳고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엄청 짧게 끝난 거네요. 네, 맞습니다. 헨리 8세가 아무리 바람둥이였어도 제인 시모어의 죽음에는 너무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헨리 8세도 제인 시모어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심지어 이때 충격으로 3년간 결혼도 하지 않았죠. 예, 헨리한테 3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제일 사랑했나 보다. 결국 이렇게 헨리 8세는 3번의 결혼식으로 한 번의 혼인무효, 한 번의 참수, 한 번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죠.
자, 그리고 이제 헨리 8세는 영국의 안위를 위한 또 한 번의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네 번째 왕비는 헨리 8세의 결혼 인생의 최단 기간을 기록한 인물이자 가장 굴욕적인 결혼 생활을 한 인물이기도 했죠. 더 비극의 주인공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충분히 너무 비극스러운데. 와우. 이 주인공은 클레페 공국의 앤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또 다른 앤이었죠. 네, 클레페 공국은 지금의 독일의 로르트나인 베스트팔렌주에 있는 곳으로 네덜란드 국경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클레페는 작은 공국이었고 앤은 그곳의 공작인 요한 3세의 딸이었죠. 두 번째 다른 나라 애인을 만난 건데. 네. 근데 이게 강대국도 아니고 뭐 스페인 이런 것도 아니고 왜 그 공국의 네.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예, 그 당시 영국의 처음 외교적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프랑스와 지금의 독일 지역에 있던 이 신성 로마 제국이 오랜 전쟁을 끝내고 오히려 반대로 이제 동맹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제 외교적으로 고립될 위기에 처했거든요. 더군다나 당시 교황이 이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게 헨리 8세를 쫓아내기 위해서 군사 행동을 해달라고 요청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개신교 국가였던 클레페 공국과 동맹을 맺어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견제하려 했던 것이죠. 와. 그리고 이 결혼을 적극적으로 주선한 사람이 재상이었던 토마스 크로멜이었습니다. 자, 이런 판단에서 헨리 8세가 이제 정략적인 결혼을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제 두 나라 사이가 이제 지도에서 보다시피 꽤 이제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앤을 만나러 가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하게 될 여성이 어떤 인물인지 너무 궁금했던 헨리 8세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려와. 네. 그려와. 네. 네. 너무 이제 답이 빨리 나와서 약간 제가 놀랐는데요. 네, 지금 같으면 뭐 이제 푸사 확인하고 그러겠지만 당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궁정 화가였던 한스 홀바인을 불러서 초상화를 그려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스 홀바인이 어떤 초상화를 그려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거 아마 진짜 똑같이 생기게 그려오라고 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똑같이 그려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클레페 앤을 보니까 어떠세요? 뭐 기품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졸린 것 같은데요, 많이. 사실 헨리 8세도 이런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초상화를 보니까 그래도 꽤 미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서두르자고 했고 급기야 이제 앤이 영국으로 오는 날에 그리니치 궁에서 로체스터 성까지 직접 앤을 맞으러 갔습니다. 야, 여기서 이제 또 푸사 사진과 미팅 당일날 사진. 네, 다른 사람이 온 거죠. 다른 사람이 왔는데 우리 또 많이 겪은 일이죠. 진짜 아니야? 마침내 그렇게 기다렸던 클레페 앤의 실물을 마주한 순간 헨리 안 돼. 8세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거 뭐겠어요? 지금 저희가 농담처럼 얘기한 그 이유예요? 네. 네, 그런 마이 일들이 갓.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한스 홀바인이 그려온 초상화 실물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내가 딱 그렸던 사람은 참수당했습니다. 참수요. 네, 헨리 8세는 클레페 앤을 보자마자 보고받은 것처럼 예쁘지 않다라면서 불평을 했죠. 어머, 너무 외모 지상주의야. 자, 그러면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앤의 또 다른 초상화들을 한번 볼까요? 이거 궁금하다. 차이가 있을지. 오른쪽이 너무 오른쪽이 너무 오른쪽이래잖아요. 뭐가 비슷해요? 오른쪽이라고요? 네, 홀바인의 초상화 어때 많이 다른 것 이게 같은가요? 옆모습인데? 어머니와 딸 같은데요? 이게 사실 이제 클레페 앤이 외모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앤이 그렇게 못생기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앤의 외모가 헨리 8세의 그 개인 취향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이렇게 추측을 하죠. 자, 그런데 클레페 앤을 만나고 나서 크게 실망한 헨리 8세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바로 보네? 결혼을 잘못 주선한 크로멜은 이를 계기로 헨리 8세의 신임을 잃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일이 겹쳐서 결국 곧 처형까지 당하게 됩니다. 근데 저 앤도 너무 무서웠을 것 같은 게 자기를 맺어준 주선자를 헨리 8세 사형시켰으니까 자기는 얼마나 주선자인지는 불안했겠어요. 알아요? 앤이? 알죠. 알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정말 앤도 얼마나 되게 좀 무서웠을까. 불안했겠죠. 자, 그럼 멀리 클레페 공국을 떠나와서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헨리 8세 분노로 산 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 애초에 이 결혼은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됐잖아요. 그런데 헨리 8세는 그 목적까지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클레페 앤은 못생겨서 혼인 무효를 당하게 되었죠. 혼인 무효의 원인이 못생겨서 그런 거라고요? 이 근거를 어떻게 했지? 그럼? 결혼을 무효화하는데 가톨릭 교황의 허가도 필요 없어진 데다가 이미 4번의 결혼을 치르는 동안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데 매우 능숙해졌던 그런 프로 정리러 헨리 8세는 혼인 무효가 쉽도록 첫날 밤 치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마음이 근데 아파요. 클레페 애는 뭐야? 너무 자존심 상하잖아요. 네. 아니, 맞아요. 무슨 못생겨서 이게 진짜 황당해 진짜. 아니, 관계도 거부하고. 그러니까 앤도 그래도 나는 공국의 딸인데 가만히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당시 클레페 앤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결혼 때문에 이제 멀리 타국까지 왔는데 결혼 상대자가 자기를 보자마자 정말 마음을 차가게 씻고 막 분노하고 더군다나 자기와 관련된 인물들을 막 처단까지 하는 걸 지켜봤잖아요. 진짜 못했어요. 그래서 클레페 공국의 자기 가족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뭐 치욕스럽다 이런 얘기 하겠죠. 왜 결혼을 허락했냐 이런 남자랑. 그래서 뭐 여러분이 이렇게 짐작하신 것처럼 헨리 8세를 원망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는 내용이 있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어떻게? 자기는 영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더 마음 아파. 착한 딸이야. 아빠가 부모님 걱정하실까 봐. 너무 공감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헨리 8세가 클레페의 앤이 고국에 자기가 받은 모욕을 전달해서 양국 간의 동맹을 틀어지게 할까 봐 앤이 가족과 주고받는 편지까지 감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앤은 자신의 안위를 최대한 헨리 8세 심기를 건들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혼인 무효 결정 후에는요, 헨리 8세에게 직접 이런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비록 우리 사이에 위장된 결혼이 무효이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결정됐지만 폐하께 가장 겸손한 자세로 간청드립니다. 이로써 저는 폐하의 은총을 받은 아내라는 사실을 밝힐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지만 폐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신 깨끗하고 순수한 생활을 고려하셔서 저를 폐하의 겸손한 종 중 하나로 받아들이신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네, 편지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살았네. 저걸로 살았어. 저거 하나로 생명은 유지했네. 헨리 8세도 이 편지를 받고는 꽤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앤에게 상대적으로 아주 간대한 처분을 내리게 되었죠. 클레페 앤은 왕비가 아닌 왕의 누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실의 보석이나 여러 가지 물품들은 물론이고 전 아내였던 앤 볼린이 소유했던 리치몬드 궁전 같은 부동산을 비롯해서 엄청난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후로도 클레페 앤은 종종 궁전에 초청받아서 헨리 8세의 고민을 들어줄 정도로 친근한 사이가 되었죠. 야, 결혼해서 비극으로 맞는 것보다 낫네. 오히려 좋은 친구가 됐네요. 위너네, 위너. 가장 위너인데? 이렇게 좋은 여사친으로 남아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사친이 나, 내가 봤을 때. 오히려. 그쵸. 결혼이 다 파국으로 치달으니까. 네, 이렇게 클레페 앤과 만난 지 6개월 만에 사이를 정리한 헨리 8세는 자연스럽게 또 다른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진짜. 그리고 클레페 앤과 헤어진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5번째 아내를 맞이하죠. 이거 요즘에 그냥 들려주면 에이 드라마를 쓰고 있네 소설 쓰고 있네 그럴 거예요. 현실이 소설 같네요. I come here this day to introduce to you my new wife, Queen Catherine. 자, 놀랍게도 5번째 아내는 10대 소녀였던 캐서린 하워드였습니다. 10대요? 네.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무려 33살이었는데요. 헨리 8세는 캐서린의 발랄한 면모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발랄할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 나이는 대부분 다 발랄하지 않나요? 근데 저쯤 되면 자기 딸보다 어리지 않아요? 그렇죠. 예. 헨리 8세는 그럼 캐서린을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요? 딸 친구로. 그러겠네. 자기 딸 낳은 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딸 친구네요. 예, 그 전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적? 시녀! 네, 맞습니다. 시녀 매니아 맞네요, 이분 진짜로. 아니 왜 이렇게 좋아해? 누구 시녀예요, 이번엔? 캐서린은 헨리 8세의 전처인 클레페 앤의 시녀였습니다.
직전 아내 시녀와 결혼한 게 벌써 3번째죠. 이게 계속 아니, 근데- 패턴이 있네요. 아니야, 근데 그게 클랩 애는 너무 속상해 지금. 자기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시녀는 또 좋아하니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게다가 이 캐서린 하워드는 2번째 아내였던 앤 볼린의 외사촌이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천진난만한 캐서린에게 푹 빠진 헨리 8세는 어느 날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캐서린의 바람, 복잡한 남자 관계 때문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알고 보니까 캐서린 하워드가 헨리 8세와 결혼하기 전부터 남자 관계가 꽤 복잡했던 겁니다. 10대였는데. 네. 그리고 이제 하워드의 연애는 헨리 8세와의 결혼 후에도 계속됐습니다. 대범한데요? 말 그대로 정말 대담하게도 드럼을 자기 비서로 데려와서 왕실에서도 미래를 이렇게 계속했고요. 그것도 모자라 토마스 컬페퍼라는 헨리 8세가 신뢰했던 시종과도 연문을 뿌렸습니다. 결국 캐서린 하워드의 스캔들은 헨리 8세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럼 그렇게 똑같이 당한 헨리 8세는 뭐 어떻게 했어요? 그 캐서린. 사실 처음에는 이 춤을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는 캐서린을 가시 없는 장미라고 부를 정도로 아꼈었는데 그런 캐서린이 자기를 배신했을 리 없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게 되고 정말 엄청나게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남자들을 데려다가 참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캐서린 역시 결혼한 지 고작 1년 4개월 만에 바람 펴서 참수를 당하게 되었죠. 참수시켰어. 피터 씨 이때 헨리 8세의 충격이 상당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이러다가 미치는 게 아니야 싶을 정도로 화가 나고도 울기도 하고 분노도 하고 이제 앞으로 왕이랑 결혼할 여자들, 그 남자 과거에 있었던 남자 관계들 이렇게 숨기면 그거 반역죄라고 법까지 만들었어요. 그 헨리 8세의 행동을 보면은 되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인 것 같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자기가 이때까지 잘못 저지른 게 있는데 그걸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저렇게 네, 바람핀 캐서린은. 맞습니다. 그런데 헨리 8세가 이렇게 분노한 반면 캐서린은 처형 전날에 상당히 놀랄 만한 행동을 했다고 전해지죠. 처형 전날에 그 처형에 사용될 그 나무 받침을 런던 탑으로 가져다 달라고 요청을 해서 밤새 머리를 이제 받침대에 대보는 연습을 했다고 하죠. Will you bring the block to me, so that I might know how to place myself and make trial of it? 무려 5번이나 되는 결혼을 반복하는 사이 어느새 헨리 8세도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다고 생각한 헨리 8세는 인생의 마지막 결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캐서린 파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또 캐서린. 또 캐서린. 네. 3명의 캐서린과 2명의 앤이 있었어요. 자, 왕실의 가정교사 출신이었던 캐서린 파는 이미 2번의 결혼을 한 여성이었습니다. 늙고 병든 남편을 보살핀 경험이 있었던 캐서린은 헨리 8세도 극진히 돌봐줬다고 합니다. 캐서린 바는 굉장히 현명하고 되게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사실 캐서린 바는 제인 시모어의 오빠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이제 헨리 8세가 정혼을 하니까 왕의 정혼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결혼을 했다고 해요. 와, 또 꼬여있네요, 여기도 관계가. 네. 특히 캐서린 파는 헨리 8세의 이전 아내들이 낳은 3 아이들을 잘 챙겼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가 쫓아냈던 메리와 엘리자베스를 불러서 다시 화해를 하도록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헨리 8세는 1544년에 이제 2 딸을 에드워드 6세의 뒤를 이어 왕위 계승권자로 인정하는 왕위 계승법을 제정해서 메리와 엘리자베스가 사생아가 아닌 공주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왕위에 오른 이후 무려 6번의 결혼을 한 헨리 8세는 영국사에 길이 남을 역대급 결혼 기록을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 헨리 8세가 영국사에 남긴 기록은 결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대한 공적을 남긴 분야, 바로 영국의 해군력이 있었죠. 사실 헨리는 통치 기간 내내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영국의 입지를 탄탄히 하기 위해서 국방력을 강화하려고 했고, 이를 위해서 전쟁도 많이 벌였고요. 특히 해군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해군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가 먼저 주목한 것은 함포 기술이었습니다. 함선에 장착할 대포 개발에 많은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대포 주조 기술을 발달시켰습니다. 이는 무기 성능만 발전시킨 게 아니라 해군의 전략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국가들이요, 이제 해전을 하면은 가까이 가서 적선에 갈고리를 던져가지고 자기 배 쪽을 끌어당겨서 그 다음에 올라타서 백병전을 벌이는 방식으로 싸웠죠. 그런데 이때 대포가 발전하면서 원거리에서 사격하는 전술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런 전술로 헨리 8세 딸인 엘리자베스 1세는 스페인과의 해전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헨리 8세는 뭐 스캔들만 많이 뿌리고 다닌 게 아니라 영국의 해군력이 세계 최강이 되는데 좀 기초를 다진 거네요. 네. 또 한 가지, 헨리 8세는 직접 선박을 디자인할 정도로 함선에 많은 관심을 쏟았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때 만들어진 함선을 그림으로 확인해 볼까요? 메리 로즈호 그리고 해리호, 이렇게 두 배인데요. 헨리 8세가 이렇게 디자인한 함선의 모습이 어떠 보이세요? 디자인이 이쁜데요? 그 당시 치고 되게 최첨단 같아 보여요. 예, 맞습니다. 헨리 8세는 조선소를 설치해서 메리로즈, 해리호 같은 그런 큰 배와 군함들을 건조하도록 했는데, 해리호는 배수량이 1000톤에 이르는 큰 배였습니다. 이렇게 영국 해군력의 기초를 닦은 헨리 8세는 이와 더불어서요, 이 해군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해군청이라는 그런 관청을 만들었습니다. 이 해군청은 해군 함선 수급 계획을 세우고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는 일들을 맡아서 진행했는데, 이로 인해서 영국은 장기 계획을 세우고 안정적으로 해군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나중에 해군성으로까지 발전을 했고요. 이게 영국이 해양 강국으로 뻗어나가는데 정책적인 발판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엘리자베스 1세가 아버지 덕을 좀 봤네요. 네, 맞습니다. 업적은 대단한데, 야, 가족사만 들으면 네, 지금껏 살펴봤듯이 헨리 8세는 해군력 증강으로 영제국의 전성기를 여는 초석을 닦았고, 이는 헨리 8세가 영국 해군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의 업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영국 역사에 많은 성과와 과오를 남긴 헨리 8세는 1547년 낙마 사고로 인한 후유증과 그로 인한 건강 악화로 55세의 나이로 숨지고 맙니다. 에드워드 6세를 충실히 보좌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6번째 아내이자 인생의 마지막 아내인 캐서린 옆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야, 그 진짜 6번째 아내만 생존한 게 맞네요. 네, 그렇게 됐죠. 이로써 캐서린 파는 남편이 먼저 죽어서 생존할 수 있었죠. 그쵸. 생존한 이유가 참 웃기네요. 사실 헨리 8세는 훌륭한 왕이라기보단 영국 역사에 큰 유산을 남긴 왕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영국의 경제나 외교 방면에서 나라에 큰 손실을 가져온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확고한 업적들이 있습니다. 헨리 8세가 시작한 종교 개혁을 바탕으로 성립된 잉글랜드 국교회는 지금까지 영국인들의 정체성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세 기간 내내 영국의 해군력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함으로써 영제국의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평가도 잊지 말아야 할 업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크네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근대화된 영국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평가되는데, 그건 헨리 8세가 이뤄놓은 업적 위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